갑자사화의 주역이라 알려진 임사홍. 임사홍은 성종의 총애를 받던 능력 있는 신하였으나 남 눈치 안 보고 할 말 다 하는 성격 때문에 사림의 적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사림 출신 대간의 지속적인 탄핵으로 인해 임사홍은 결국 유배당하고 마는데요. 그로부터 무려 25년간 관직에서 쫓겨나 있던 임사홍은 아들 임숭재의 도움으로 관직에 복귀합니다. 임숭재가 연산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거든요. 자, 그렇게 관직에 돌아온 임사홍은 연산군 일기에 따르면 사림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패비 윤씨 사건으로 연산을 충동질하는데 우리가 익히 아는 갑자사화의 시작은 어느 날 밤 패비 윤씨의 어머니가 연산을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윤씨의 피가 묻은 손수건을 건네며 윤씨가 성종의 후궁들에게 모함을 받아 죽었고 신하들은 성종을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하는데요. 그러자 연산은 안 그래도 임사홍을 통해 일의 전말을 알고 있긴 했으나 어머니의 피가 묻은 손수건을 보자 눈이 헷가닥 돌아서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연산은 그날 밤 윤씨를 모함했던 성종의 후궁들을 잡아와 그 자리에서 패 죽임으로써 피해 숙청을 시작하는데요. 자, 그런데 과연 연산은 정말 윤씨가 모함을 받아 죽은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어머니의 피가 묻은 손수건을 보자 눈이 헷가닥 돌아버린 걸까요? 이러한 전개는 연산군 일기에서 갑자사화를 설명하는 기본 전개 방식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러한 극적인 전개를 선호하기에 우리에겐 이 스토리가 익숙한데요. 하지만 이명환 박사님을 포함한 여러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 갑자사화는 사실 연산이 감독, 총괄, 연출, 시나리오, 게다가 주연까지 맡은 연산의 작품이었다고 보는 의견이 많은데요. 자,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갑자사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연산은 갑자사화로 피해 숙청을 시작하기 전부터 사전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연산이 타겟으로 삼은 인물은 바로 이세좌란 사람인데요. 이세좌는 앞서 무오사화 때 알아본 이극돈의 조카입니다. 이세좌는 명문가 출신으로 사건이 시작될 당시 이미 예조 판서에 올라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세좌는 당시 관료로서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술을 지지리도 못 마셨다는 겁니다. 앞서 태종이 첫째 양령을 세자 자리에서 패하고 셋째 충령을 세자로 임명할 때 둘째 효령을 제친 이유 중 하나로 술을 잘 못한다는 얘기를 했던 만큼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이 술자리가 정말 중요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이세좌에 대해 하나 더 알아야 할 사실은 바로 그가 성종의 명을 받고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가져갔던 사람이란 겁니다. 연산군 9년 9월 궁궐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화기애애한 이 잔치에서 연산은 대신을 한 명씩 불러내 직접 술을 따라줬는데요. 순서가 돌아 이세좌의 차례가 오자 연산은 이세좌에게도 술을 내렸고 이세좌는 열심히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잔치가 끝나자 이세좌는 동료 대신에게 오늘 자기가 술을 다 마셨다며 자랑하기까지 했는데요. 제가 평소에는 술을 잘 못하는데 오늘은 전하께서 내리신 술을 다 마셨습니다. 정말인가? 잘했네 그려.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화를 내는 연산. 어제 술자리에서 이세자가 술을 반이나 넘게 흘려서 내 골룡포를 잔뜩 적셨으니 당장 이세자를 국문하여 그 이유를 밝히라. 전하, 저는 원래 술을 잘 못하는데다 몸이 크고 둔하여 흘린 줄도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전하. 어제 세자는 저에게 제가 평소 술을 잘 못하는데 오늘은 전하께서 내리신 술을 다 마셨습니다 라며 자랑하기까지 했사옵니다. 세자가 술을 흘린 줄 알았다면 어찌 그리 말했겠사옵니까? 술을 마시지 못하면 조금씩 마실 것이지 그걸 엎지르는 게 옳단 말인가? 대신을 죄줄 수는 없으니 다만 파직토록 하라. 그렇게 이세자는 파직되고 사건이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며칠 뒤 연산은 이를 더 크게 키우는데요. 내가 이세자를 파직만 한 것은 반드시 대간이 다시 죄줄 것을 정하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조정의 대간 중 이세자의 죄를 논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으니 이는 분명 세자의 힘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었다.
그러자 화들짝 놀란 대신 대간들은 이세자에게 더 큰 죄를 줄 것을 청합니다. 이세자에게 더 큰 벌을 내리소서. 이세자를 유배하고 그의 아들들은 전부 파직하라. 이렇게 연산이 갑자기 이세자에게 벌을 내리자 관료들은 잔뜩 긴장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연산은 관료들에게 선물을 내리고 진급을 시켜주는 등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게다가 3개월쯤 지난 연산 10년 1월, 새해가 밝자 연산은 이세자를 유배에서 풀어줍니다. 그러나 당시엔 이런저런 절차도 많고 교통도 불편한 시절이라 이세자는 3월 3일이 되어서야 한양에 도착하는데요. 그렇게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궁궐로 찾아온 이세자. 월문 앞까지 찾아와 감사를 전하는 걸 보니 아직 중정이 남아있구려. 자, 여기 술 한 잔 받으시오. 참고로 이 잔은 일전에 경이 쏟은 바로 그 잔이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그렇게 이세자도 돌아오자 관료들의 긴장도 금방 풀어졌겠죠. 그리고 이세자의 복귀를 축하하기 위해 수많은 관료가 그의 집을 찾아오는데요. 그런데 며칠 만에 또 사건이 터집니다. 이쯤 연산은 간택령이라고 해서 특정 여인을 지목해 입궐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간택령을 받은 여인 중에 경기관찰사 홍기달이란 자의 손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홍기달은 손녀에게 병이 있다며 입궐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연산은 홍기달을 처벌하는데 이상하게도 여기서 갑자기 이세자까지 끌어들입니다. 누가 임금의 명을 감히 거역하느냐? 그 불경함이 이세자 못지 않구나. 지금 홍기달이 이리도 불경하게 나오는 것은 일전에 이세자가 불경을 범했음에도 엄한 뭘로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세자가 중죄를 짓고 귀양 갈 때 누구도 그 처벌이 약하다 하지 않았고 이세자가 금방 풀려날 때도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신들이 이를 보곤 교만해져서 이세자도 귀양 간 지 얼마 안 되어 돌아왔으니 내가 죄를 지어도 크게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에 귀달과 같은 중죄를 범한 건 아니겠는가? 당장 이세자와 홍기달을 유배토록 하라. 그러더니 연산은 이세자와 홍기달을 점점 더 강하게 처벌하고 이들의 죄를 묻지 않았단 이유로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세자와 홍기달을 다시 불러다 곤장을 쳐라. 이세자의 아들, 아우, 사위도 곤장을 친 뒤 유배토록 하라. 이세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방문한 자들을 조사하라. 이세자의 죄를 논할 때 이를 가볍다 말하지 않았던 의정부, 육조의 당상관, 승지들을 전부 국문하라. 이세자가 유배받고 방면될 때 대간직에 있던 관원을 모조리 조사하라. 이렇게 보면 연산이 갑자기 마구 날뛰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때 연산의 처벌 대상은 굉장히 명확했는데요. 바로 죄를 범하고도 관습적으로 벌을 받지 않는 행위들이었죠. 세조 때부터 훈구파라는 한 세력이 오랫동안 정계를 주름잡다 보니 조정에는 각종 비리와 관행들이 무수히 생겨났습니다. 게다가 관료들은 죄를 지어도 곤장을 치거나 감옥에 가둘 수 없었으니 대부분 보석금을 내거나 아니면 종을 대신 가뒀는데요. 그런데 이 보석금을 낼 때 관료들은 자기 사비로 내는 게 아니라 나라의 세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죄를 걸려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인맥이니 뭐니 자기들끼리 다 얽혀 있으니 웬만한 죄는 걸리지도 않고 넘어갔겠죠. 게다가 앞서 연산대 대간편에서 연산이 처벌했던 유생들이나 사직쇼를 벌여가며 연산에게 반항하다 유배당한 대간들이나 대간의 탄핵으로 쫓겨난 대신들이나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다시 돌아와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으니 연산 입장에서는 이들이 다 한 통속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인지 연산은 재위기간 내내 신하들이 한 통속으로 왕을 업신여긴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료들에 대한 불신이 쌓인 끝에 갑자사화로 폭발을 하게 된 거죠. 자, 무대는 다 갖춰졌습니다. 이세자 사건을 통해 신하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패비 윤씨라는 완벽한 재료도 준비됐습니다. 이제 연산은 오랜 기간 치밀하게 계획해온 일을 마침내 실행에 옮기는데
다음 시간에는 연산이 본격적으로 미쳐 날뛰기 시작하는 갑자사화에 대해 알아봅시다.